두 분이 이제 같이 가져오신 얘기는 일단은 사건 사고에 관련된 이야기로 국가 정보 시스템이 이제 마비된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얘기 먼저 좀 나눠 보겠습니다. 이거는 민 기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언론들이 국정자원이라고 해서요. 지난 26일에 이제 화재가 국정원에서 화재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처음에요. 네. 국정원에서 그 이름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 지난 26일 오후 8시 한 15분쯤에 대전에 본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화재로 뭐 정부24라든가 국민비서라든가 우체국 업무가 좀 사실상 마비가 됐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예. 복구를 한다고 최대한 복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미비한 그런 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뭐 발생할 수도 있죠. 뭐 화재 사건이라고 하는 게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워낙에 이제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서 사고 날 때가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배터리 갈 때. 예. 근데 이제 좀 놀라운 것은 시스템 이중화가 안 돼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 대전에 본원이 있고 광주, 대구에 분원이 있는데 그냥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건 광주나 대구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공주에서 뭐 데이터 센터를 짓고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뭐 가동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2중 3중 시스템 백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놀랐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새롭게 밝혀진 그런 내용인데 배터리를 교체할 때 이게 국가행정전산망의 사실상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전문 인력들이 그야말로 들어가서 이런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 교체 작업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사기상대에서도 많이 다뤘던 건설 현장이라든가 노동계에 있었던 하청. 그렇죠. 결국에는 정부 쪽 일도 이런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있었고 2023년에 국가행정전산망 또 마비 사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혀 그런 커다란 두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이번에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 속내는 여전히 좀 문제점이 많구나.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IT 강국이란 말 이제 안 써야 된다고 예, 맞아요. 예, 이미 이제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선도적인 면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정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직접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거나 지진으로 한꺼번에 이 소실될 경우에도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 예. 그 정말 확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꼭 그 사람 말을 막 믿었다기보다는 아니 정부에서 책임지는 원장이 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으려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나서 다 소실됐다니까 정말 황당하죠. 근데 그때 저는 이거는 좀 따지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던가. 그럼요. 예. 무조건 따져야지. 그냥- 전 원장을 불러야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그냥 이 사람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높다고 거죠. 결국.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말도 말이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예. 3시간 이내 복구한다고 했잖아요. 예. 자료도 다 있는데. 이게 3년 전이니까 2022년에 네. 네.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복구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게 사실 이 문제는 역대 정부가 다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자꾸 이제 전 정부 탓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2022년과 2023년에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정부를 책임졌던 정부에서는 대비책을 세웠어야죠. 예. 근데 그게 뭐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줄였을걸요.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란 준비하느라고 뭐 이런 거 신경 썼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전 정부 탓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이제 괜히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 지난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정도의 얘기인 거고. 네. 지난 정부에서 안 한 거에 대해서 탓은 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아니 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 정부라고 봐요. 네. 네. 전 정부 탓을 해야지.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건 네. 뚜렷한데 네. 그놈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야죠. 지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3개월 이렇게 100일 네. 남짓된 건데 네. 그동안 이거를 왜 관리 안 하고 이걸 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왜 몰랐냐라고 얘기하면 뭐 그래 100번 중에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99번은 이제 다른 이야기도 이제 필요한 거죠. 예. 이게 분명히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들이 민간 부문에도 그렇죠. 있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대응이 돼 있었어야 될 내용인데 왜 안 된 것일까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그 처음에 얘기가 여러 개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다 백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빨리빨리 복구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네. 추석 전이라 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엔 좀 흘러나왔었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었던 네. 거야. 예, 실상을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막 엄청나게 키워서 결국 다 니들도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어디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렇죠. 어디서 이 부분을 개선할 만한 시기를 놓친 건가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죠.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는 좀 낯설지만 사실 뭐 이름만 낯설 뿐이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클라우드 문제 얘기 나오던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함부로 외부망 같은 데를 연동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기는 또 문제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바로 오늘도 좀 봤는데 음모론이 또 퍼지더라고요. 무슨 음모론? 부정선거 막을 감추려고 네, 중국 애들 들어와서 생각한 거다부터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인제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예. 그게 이제 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또 오늘부터 무비자 들어오잖아요. 예. 단체 관광객들 그거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딱 계속 또 협중 여기 불을 지피고 그러니까 그걸 왜 연결해서 말한대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법무부가 아무리 그 아니라 그래도 예.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법무부가 자체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재 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보도 자료를 내고 해명을 했는데도 모른대요. 예. 그냥 무조건 그냥. 예. 예. 뭐예요? 이거 어디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예. 떨어진 겁니까? 뭔가 우리가 뭐가- 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 불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이제 사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 물론 네. 복구를 하고 사태 파악을 하는 게 네, 이제 제일 그렇죠. 중요한 문제겠죠. 일단은 네. 복구부터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근데 복구를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해야죠. 네. 도대체 원인이 뭐였는지는 네.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흥미롭더라고요. 그 뒤에 신문사들이 낸 사설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사안을 다룬 사설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중앙일보는 사설이 이제 세계 최고라더니 불 한 번으로 드러난 디지털 정부 민낯이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부는 SK텔레콤이나 KT, 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 민간 기업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벌을 외쳤다. 근데 이런 사태를 보면 정부가 과연 민간 기업을 질책할 입장인지 드묻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 기업들은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 3중화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민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정부가 스스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러니까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사안의 본질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또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이제 중앙일보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엄벌 외치면서 너네는 이랬다라는 것을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화재 하나로 셧다운 이게 최고 디지털 정부 전산망이라고 이제 제목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한국일보의 사설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한겨레도 비슷해요. 정부 디지털 침장부 마비, 정보기술 강국 만나.
대부분이 이런 식의 가구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불 한 번 났다고 다 이렇게 작살이 나냐? 이거 정말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아?라고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펼치면서 여기서 이제 웃긴 건 정부를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부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살펴봤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전 정부에 있는 것은 맞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때 2022년에 이 원장이 3시간 내 복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과정에서 예산은 계속 삭감이 되었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살필 만도 한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현재 기준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뭉뚱그려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떤 보도 태도였던 것 같아요. 예, 일부러 뭉뚱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타겟팅해서 공격하기 되게 좋은 사안이라고 본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다수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아, 디지털 정부 세계 최고라며 이거밖에 안 돼? 정보기술 강국이라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정부를 공격하는 것. 근데 이게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은 결국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어떤 효과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애매한 식의 표현으로 지금 정부를 공격하는 뭐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중화가 안 된 경유를 규명해야 한다라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는 사설을 내고 있었고요. 제가 재밌었던 건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는 국가 전산망 마비, 재생에너지 무분별 확대에 보내는 경고음. 이라고 하고 이거 있어요. 나곽원이 썼죠. 아시다시피 사설에는 이름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나경원 의원이 쓴 줄 알았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의 소극적인 현 정부가 이번에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리튬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이 있긴 있잖아요. 그 안전성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숙제죠. 이걸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돼요. 네. 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데 사설로서 핵심적인 게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원전 계획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기가 막혔다는 예.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제발 중간에 뭐라도 딴 게 있었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재생에너지는 중간에 반드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한 뭔가의 저장고가 필요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조차 없어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 초대용량 배터리인 에너지 저장 장치도 대폭 늘릴 계획인데 예. 그 ESS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저장 장치는 위험하다는 게 확인되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 그래서 원전 건설의 소극적인 정부는 현실을 깨달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재생에너지는 애초에 그 발생시킬 수 있는 시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송전로하고 이제 스마트한 그런 이제 전기 저장 및 이제 전송하는 방식과 결합돼야지만 뭔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맞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이 앞으로의 방향인데 이거 이제 이런 진보를 싹 다 죽이고 나서 원전 지속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적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좀 신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신났어요 지금. 예. 이게 어제 언론들이 다 오늘 신났어. 쫙 보니까 오늘 가장 많이 쏟아진 기사 패턴은 그러니까 일선 현장에서 대혼란이다. 시민들이 예. 여전히 막 공무원들도 막 수기 표현하니까 막 죽어라 하고 있다 막. 예. 그래서 도대체 이 맥락이 뭘까? 일단 건수를 제대로 잡았다라는 그거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 욕을 직접 하고 싶은 까언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가 너무 신나는 게 예. 어찌됐든 리얼미터의 조사긴 하고 한국갤럽의 이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지금 일정 부분 한 2, 3주 가량 좀 조금 떨어졌죠. 하락세지 않습니까? 요때다. 이거 아주 좋다. 예. 추석 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읽히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사태 해결을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안 원할걸요? 원하지 않는다고. 네, 오래 네. 가기를 바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해결 못해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사를 쓰고 싶겠죠. 네. 이제 저는 뭐 이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 없으니까 이럴 거라고 너무 뻔하게 예상되는 거라서 그 자체는 그렇게 놀랍진 않고 그렇게 뭐 실망스럽지도 않아요. 그냥 기대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여론하고 어떻게 반향이 일어날까라는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생각만큼은 그렇게까지 이들이 원하는 만큼 이른바 반정부적인 분위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게 생기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뒤좀 말하면 불은 엄청 떼고 있는데 네. 떼는 것만큼 퍼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왜 그럴까? 정부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애를 겪는 것으로 인한 불편들은 있지만 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엄청난 불편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체국 정도의 불편 같은 거는 그렇죠. 있었고요. 금융에서의 불편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정부 기관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그런 기관과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 의존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아마 불편은 줬을 텐데 네. 일반적으로 큰 불편이 일상에서 야기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카카오톡 멈추는 것보다는 덜 할 거야 아마. 그 약간 좀 서글프긴 하네요. 네, 공적인 어떤 시민들이 공적인 서비스보다는 네, 민간 기업이라든가 사적인 서비스의 의존도가 더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저는 오히려 그래서 포인트를 약간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이런 것도 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소실된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는 맞는데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나 공공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 다 많은 부분은 민간이 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공공이 사실은 제대로 관리하면서 함께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약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국가를 때릴 수라도 있고 정부를 욕할 수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뭔가 이게 빨리 대응을 하면 어쨌든 뭐라도 자원 동원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카카오톡 목통 사태 때 네. 진짜 한국 사회가 마비된 것처럼 그렇죠. 그 정도 체감도가 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왜 KT 아현 쪽에 불났을 때 맞아요. 예. 그때도 완전 네. 난리가 네. 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막 정말 심각해요 막 하는데 내 일상은 불편하긴 별로 아무 한데 상관이 좀 그렇죠. 불편하긴 한데 예, 그 정도 체감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정보의 소질이라는 점의 무게 음. 그리고 이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창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막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그거보다 더 막중한 건 사실 정작 정부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민간 쪽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국가나 공공이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걸 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분노가 카톡으로 향했을 때에 비해서 약해. 네. 그러니까 언론이 군불대기가 어떤 네. 면에서는 안 좋은 면도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렇죠. 많이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는 건 일단 들어서 심각하구나 그냥 요 정도인 거지. 막 열렬히 화가 나고 막 이거 빨리 왜 안 하냐 막 이런 관심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이 굉장히 발빠르게 사과 표명을 한 게 또 그것도 되게 중요했다고 중요하죠. 봐요. 네. 왜냐하면 계속 울고 늘어졌잖아요. 네. 국힘도 그렇고 너 행안부장관 사퇴하고 대통령 사과하고 이런 거 너 예전에부터 했었잖아. 이거 당장해 했는데 이미 빨리 그냥 사과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전 정부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네. 사과한 것 중에 제가 가장 빵 터졌던 거, 그러니까 인상적이었는데 몰랐다고. 몰랐다는 게 그러니까 이 사태가 시스템이 네. 이 정도로 네. 그렇지. 응. 이중 삼중이 안 돼 있는 거를 자기는 몰랐다 진짜. 예. 예. 그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 안 하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말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트집 잡을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아니 뭐 약하면 트집 하는데. 잡죠. 그것도. 어. 그것도 몰랐냐 이러면서 그렇지. 이제. 아니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진짜 전 정부 탓을 할 만도 하잖아요. 예. 할만하죠 전 이거. 정부 탓이에요. 그럼요. 전 정부 때문이야.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그렇죠.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랑 함께 생각나는 건 윤석열이네요.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 예. 다 남 때문이야. 희대 저는 예. 이건 역사에 남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희대? 예. 희대 네? 조희대가 한 명언이라고요? 뭐야? 아니 풀어주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게 뭘 나는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난 진짜. 예. 아니, 그리고 그 문서를 무슨 부속실장이 만들어 왔다고 얘기하는 걸 내가 혼냈다고. 예. 이게 근데 그게 이게 지금 판사가 물어본 거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거야? 네. 이런 근데 거. 정말 재판을 중계한다는 게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쵸. 네. 그거 굳이 중계해서 그 뭘 보려고 하지? 아닙니다. 맨날 그 장면 봐요. 판사가 봐야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그 많은 변호사들이 다 딴 데를 보고 있어. 네. 나는 그게 너무 웃겨서 세상에 재판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네. 내 이 잔잔바리 재판에서도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보통 판사의 권위가 얼마나 센데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 그리고 그때가 기회야 또 네. 설명을 그렇죠. 하는 게 유리가 그렇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변호사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 나는 정말 와 정말 웃기더라고. 나와 있어야 되니까 나와 있는 거던데. 앉아 있어. 적극적인 변론의 의지가 없던데. 넌 너무 웃겼어요. 네. 왜 거기 가 있는 거야? 빨간 가방 왜 들고 간 거야, 김규? 그 얼굴 봤어요? 봤어요. 완전 풀착장 그 화장 풀매. 네. 와. 서로 저는 목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빨간 가방을 빨간 캐리어를 끈 건 와 그렇게 화려하게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잖아. 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랑 받았잖아요. 그 끝난 거죠. 할 일 다 한 거예요. 말을 안 해. 아무도 말을 안 해. 와, 난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상한 소리 한 건 전 두째치고 변호사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게 제일 웃겼어. 그러니까 그 잘못 작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문서가 그 개헌 문서가 알고 그냥 폐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게 불법적이다. 그래서 불법 문서기 때문에 폐기하는 게 맞았다라든가 이런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뭐가 근거냐라고 판사가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얘기가 없어. 얘기를 안 해.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안 하니까 뭐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변론서로 내겠다. 어. 그러고 났더니 윤석열이 이러면서 또 자기가 얘기를 해. 그거는 그러면서 막 목소리도 이렇게 약간 잠겨가지고 그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더라고. 검찰총장 맞아요? 몰라.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저는 진짜 사법 시험에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 윤석열이 사법 시험 합격한 그 해. 아니 검사들이 국어가 안 돼요 다. 내가 내 공소장 보여줄까? 주어랑 수어가 없어. 정말. 저도 받아봤죠. 국어가 안 된다니까요. 문장의 시작과 끝이 3장짜리도 있습니다. 예. 시작과 끝에서 주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씁니다. 누가 한 거야 결국은. 네.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써요. 근데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 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걸린 재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내일 한덕수도 재판 중계하잖아요. 네. 야,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한독수하고 부속실장한테 떠넘긴 건데 네. 뭐라고 답할지도 그러니까요. 궁금하고요. 두근두근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사이에 차이가 너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정부 탓을 안 해도 예.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랑 그 전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건 대중들이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언론들은 신나게 이걸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냥 키워가지고 뭐 어쨌든 이번에 그냥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정도로의 역할만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 정부의 약점을 자꾸 이제 드러내는 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거하고 더해서 장외투쟁 얘기를 할 때 일단 조의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의대는 청문회 국회가 불렀더니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네. 뭐 또 뻔하게 예상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안 온대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야. 안 그 온대요. 얘기예요. 네. 이거 더 설명해. 그냥 안 온대요. 네. 조의대도 안 하고 대법관도 안 하고 지기현도 다 안 안 하고. 온대요. 근데 이유도 하나잖아. 사법부의 독립성. 네. 그다음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건 궁금하지도 않아요.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5월 1일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빨리 진행이 됐는지 그거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이례적이었고 충분히 궁금한 얘기고 그러면 또 설명을 할 만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본인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것인데
안 나오는 게 그냥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에 안 나온다. 네. 이거는 네. 아니 묘하게 저기 언론을 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비틀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오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월 1일에 초유의 빠른 스피드로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렸는데 판결의 그 과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초유의 스피드, 그러니까 초스피드 그리고 진짜 자료는 봤는지 그렇죠. 어떻게 결정을 내려? 그럼 로그 기록이라도 내든지 그런 걸 안 내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우리가 묻겠다 입법부가. 그리고 그것도요 재판 결과 어떤 재판 결과를 내렸는데 그 재판 결과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는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재판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정을 내린 그걸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틀 동안 니네 기록 다 봤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나와서 해명하라는 건데 그거를 재판 그 과정에 대한 그런 걸로 딱 프레임 전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언론이 동조하니까 저는 프레임 전환을 이준석 시도하겠지만. 기법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 않았던 것을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요. 할 수는 없어요. 네. 라고 하면서 돌리는. 네. 이게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요. 저들 맞습니다. 사이에. 네. 예. 네. 지금 뭐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낸 거다 이제라고 하는 지적도 주셨는데 이건 두 가지 용어가 지금 혼용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법적으로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사유서를 내야 되는데 사유서가 아니라 사유를 적을 게 없으니까 의견서를 낸 거다. 그럼 적극적으로 이제 반항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적 절차상 사유서를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다. 아까 한 가지 의견이 될 수도 있고 사유서라든가 의견서라고 하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는 사유서인데 거기에 의견서란 이름을 붙여내건 뭐건 간에 문서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거면 이거 가지고 뭐라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열은 받지만.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문제인지는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두 가지를 다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형식 자체의 문제가 그렇게 근본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안 나오겠다고 얘기한 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이걸 외에 그 국회가 추가로 예를 들면 강제 송치라든가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을 쓸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훨씬 더 또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민주당은 청문회 요구를 왜 했을까? 이 다음 카드가 있을까? 그냥 청문회는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보도를 보니까. 근데 당사자들이 안 나오니까 네. 저는 뭐 예상했던 뭐 그런 그림은 안 그려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청문회는 어차피 당사자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이제 데리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 요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든 안 되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봤어요. 예. 사법부의 대응이라든가 사법부의 입장이라든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좀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굳이 대법원장이라고 뻗대고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게 더 웃긴 일인 건 맞는데 네. 이게 자칫하면 그래 대법원장은 저렇게 아무리 뻗대도 어떻게 제재할 수단이 없는 거네. 아, 2부에 강제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나 같아도 저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랄까 약간의 허탈감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도 또 기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막 여론이 야 어떻게 청문회를 안 나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빡하고 올라오는 정도의 카드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불렀는데 안 나오네 또 안 나오네 하면 이게 확정 기정사실이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그 이상의 카드가 없으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물론 국정조사라면 좀 더 이렇게 걸 수가 있잖아요. 네.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생길 수 있는 불이익들이 이제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형식 자체가 청문회 형식일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다 얹은 건데 저는 탄핵 내지 이제 좀 더 이걸 보니까 역시 안 되겠어. 결국은 그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법안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로 쭉 연결될 수 있는 중간다리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저는 많이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네. 사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에 조희대를 부르고 이 과정에서 물론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특별히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론들은 일단 그 빌미 핑계거리를 잡았잖아요. 민주당의 뭐 정청래 대표의 거친 언사가 문제라는 등 예. 확실한 증거가 없이 그 4명의 회동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또 문제라는 둥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물타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물타기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어쨌든 그것을 완전히 깨고 넘어갈 수 있는 진짜 다음 카드가 있는 건지 예. 그건 되게 의심스러운 거죠. 예. 청문회는 지금 이제 안 나온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런데 갑자기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라고. 네.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또 연결될 것 같진 않아요. 예. 되게 어려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다고 해서 항상 매끄럽게 흘러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처한다는 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죠. 보는 사람 저는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파기환송심 결정을 할 때 소수 의견 낸 대법관들 있었잖아요. 네. 그 소수 의견 낸 대법관들은 조희대가 당시 그렇게 초스피드로 이례적으로 그 결정을 내릴 때 그 과정의 문제점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 출석하라는 그 요구할 때 입장을 딱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네. 조희대랑 예. 아니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전체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 시스템 하에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나? 왜 이 사람들은 소수 의견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조희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예. 약간 그런 회의감은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부승찬 서영교 의원들이 이제 공세를 한 거잖아요. 네. 한덕수하고 해동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의심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왕이면은 뭔가 과거 윤석열이 총장 있고 검찰총장 있고 그랬으면은 막 수사하겠다고 난리치고 아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난리쳐서 실제로 수사하는 것 이전에 압박받게 하려고 온갖 짓들을 벌였겠지. 네.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결된 게 청문회 부르는 거였거든. 사실은 더 약한 카드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센 카드가 혹시라도 더 있나라고 느낄 때 더 약한 카드고 예상 가능한 결론으로 이어질 카드가 나왔으면 점점 카드가 없나 보네. 줄어들고 있나 보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당위로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는 별개로 따지고 부를 수 있죠. 당연히 입법부가 부를 수 있고 부르면 웬만하면 나와야지. 근데 지금까지 왜 잘 안 불렀으면 왜 잘 안 나왔느냐? 그러면서 왜 뻗대냐? 대법관들이 다 왜 안 나가겠다라고 안 나가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게 그들의 권위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뻗대기에 도전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입법부에 없다는 얘기거든.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카드가 가지는 힘이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야씨 조희대가 안 나온다니 말도 안 돼라고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썩 이렇게 뭐랄까 힘이 있는 카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객관적인 힘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궁금한 거예요. 이걸 뭔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빌드업이 되는 정치적인 어떤 과정들이 이후에 다리로서 존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좀 더 친밀하게 작전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뭐 이쪽에 뭐 어떤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규현 판사를 아직도 그 위법적인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싶거든요. 네. 그거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계속 이렇게 있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이 놔두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움을 어떻게 끌어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능력이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로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막 너무 잘한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걸로 이제 지금 입법 청문회잖아요. 사실은 이 청문회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법 개혁을 하는데 니들 당사자 나와가지고 얘기해봐. 결국 요 정도거든. 이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얘기할지는 이제 뻔한데 앞에 앉혀놓고 이제 막 제대로 물어봐가지고 이제 공박을 하려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랬겠지. 근데 나올 생각이 없었을 거라는 건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로는 결국은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른 탄핵이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보라 그랬는데도 결국 자 답도 없었어. 결국 우리는 대법관수 눌리는 수밖에 없겠네. 그렇지? 그리고 기타의 사법 개혁을 해야겠어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그 다음에 정치적 수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법관수 눌려봤자 조희대한테 잘못 못 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개혁이냐면 저는 필요하지만 엄청나게 필요한 개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대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에 해당하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 타격은 줄 수 있겠지. 네. 그리고 그만큼의 또 여론에서 약간의 그걸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대답 뭐 사법부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그런 반향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 개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좀 좋은 전거들이 마련이 될까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약간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사법개혁도 사법부 개혁도 대법관 증언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제한이 되고 그게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하나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그럼요. 한계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이렇게 막강하다면 그걸 늘려봤자 네. 그 권한이 뭐 그냥 거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견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부에서도 뭔가를 나눌 수 있도록 뭐 네. 이런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제 사법개혁 안으로 논의된 것들이 다 필요한 개혁안들이라고 좀 보고 그 중에 더 강하게 할 거냐 더 약하게 할 거냐라는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대립이 생겼던 게 이게 추석 전 입법을 하겠다. 근데 너무 반발이 세니까 그래? 그럼 너무 서두르진 않대. 그래도 이건 계속해야겠다. 딱 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해서 강하게 대립이 생기고 있고 사람들은 사법부가 하나도 잘한 게 없으면서 왜 개혁에 대해서 저렇게 반발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더 다수라고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 개혁안이 약간의 이제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개혁안이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걸 바꿔줄 것 같진 않다는 거야. 그리고 막 되게 급한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급한 게 핵심은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단죄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직위원이 저 따위로 하고 있는 걸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그렇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희대가 그런 식으로 선거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겠지만 과연 대법원장이 마음 먹고 대법관들 쫙 해서 전원합의체 해가지고 마음대로 선거 개입합도 괜찮은 거야? 이거 어떻게 단죄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은 안 남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압박이 세게 들어가서 뭔가 부담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예. 지금으로선 조희대가 너무 편안하죠. 음.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역할이 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레거시 미디어 다수의 언론 뭐 볼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읽으니까 그들은 그다음에 이것이 또 힘이기도 하고 언론은 거의 편들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보도나 이런 태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괜찮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이것을 계속 지적하고 문제 삼고 우리 해시민 같은 분들이야 이걸 가지고 계속 분노하고 하지만 예. 이게 전반적으로 대중적인 어떤 사회적인 커다란 흐름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없다고 무시하는 거죠. 예.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가시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기술을 쓰든 뭔가 있잖아요. 이게 우직하게 오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예,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싸움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개혁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위가 워낙 세고 헌법까지 건드려야 되는 요소들까지도 있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확실히 단김에 쇠불을 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 해결해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가장 급한 게 무엇이고 가장 본질적인 게 무엇인가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급한 거는 사법부가 내란에 대해서 저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 어떻게 그렇죠. 바꿔낼 방법이 있는 건가?
이게 좀 더 급한 문제라고 보고 본질적인 문제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 안에서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입이 가능하지? 이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같이 해결되면 좋지만 같이만 잘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의 내란 재판부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저는 평가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시민이 개입하는 건데 이런 정도가 이제 있는데 이거 다 대법원의 권위를 약간 훼손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금을 거서 저들이 열받게 만드는 거,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 그 효과 외에 실제로 저들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은 어려운 싸움인데 변화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양만 오르죠. 네. 사실. 네. 안 나온다 그러고 사유선지 의결선지 되고 진짜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청문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사실 검사들은 나와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네. 우리가 보니까 막 화가 나잖아. 그걸 보니까. 그래서 더 안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가봤자 유리한 게 없는 거죠. 나가서 그냥 맨날 늘 하듯이 그 행정처장 법원 네. 행정처. 네. 그 사람만 나와가지고 예 그게 어차피 기능이니까 그치.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온다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사실 조희대는 내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고요. 서울지부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본인 입으로 직접 뭐 입장 표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마치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나간 적이 네. 대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 예를 들면 조희대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갑자기 그런 식으로 개입했던 거에 대해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황당해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일부는 또 어차피 법원이 그냥 결정하면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법원의 권한이지 뭐. 의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그런 재판을 하면 안 되고 판결을 잘못한 거야라고 또 대놓고 얘기하는 건 힘들지 않아? 라는 게 저는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의 생각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이제. 이를테면 사법부가 왜 선거 시기엔 개입하면 안 되는가? 왜 선거라는 게 가장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건가? 거기에 2심에 바로 얼마 전에 이런 무죄 판결까지 나온 걸 대법원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급하게 뒤집어 버리려고 했는가? 이 부분은 본능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사실 되게 헌법적인 이해나 정치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하기 쉬운 주제는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이 법원이 일단 판결 내면 잘못한 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쪽의 입장에 가까워요. 자기가 사법적으로 단죄를 이상하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우리가 화를 내듯이 그렇게 막 야 조희대 정말 안 되겠어. 저거 어떤 식으로든 잡아야겠어. 이런 식의 생각하는 열정까지는 없다는 거지. 요 사이 어디가에서 이 정치의 힘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그래도 그게 최고조로 있고 이 정부가 힘이 있을 때 이거를 밀어붙여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 정치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다른 정치적인 견해에서는 이게 단계적으로 고조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후자도 쉽진 않거든요. 이게 뭐 지역 선거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럴 만한 아주 잘 만들어진 전술을 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누군가가 딱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러진 못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애매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조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예. 이제 선거 국면으로 그렇죠.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조급해지면서 더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대의는 분명히 있고 사법 개혁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깔려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 본질까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개선해 나갈 만한 상태에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이게 이제 그냥 못한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저도 짜라 그래도 되게 짜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거하고 관련져서 근데 이건 되게 답이 명확해 보이는 국힘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어제 서울에서 이제 집회 열었잖아요. 거기서 판가름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대구역에서 이제 집회를 했을 때
그때 경찰 추산이 한 2만 8천인가 그랬거든요. 예. 자기네들은 7만 8만 모였다라고 했었고. 근데 어제 집회에서는 동대구역에서 찍힌 사진 영상과 딱 비교를 해봐도 너무 적어요. 반이 안 되죠. 예. 근데 경찰 추산이 11,000. 근데 국힘은 1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말도 안 그러라고 되는 하세요. 거고. 그거세요. 뭘 그리고 야, 저거 하나에 세 개로 나누면 5만이고요. 저게 15만 저게 15만이라고? 저게 15만이래요. 나 셀 수 있어. 셀 수 있어. 저 이렇게 확대해서 세면 제가 얼마 전에 그 그 노동자들이 시위할 때 저 근처 막혀가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거보다 적은데? 예. 되게 적어요. 여기서 저 우리가 다 아는 데잖아. 저기. 그렇죠. 예. 여기서 저기까지 그리고 쓰면 저 인원이 장동혁 국힘 대표가 총동원력을 사실상 내리다시피 해서 모인 예.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국힘 의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 그러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국힘 서울시당 위원장이 배현진입니다. 예. 배현진이 안 왔어요. 어디 갔어? 자기는 송파에서 다음에 출마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기 나가면 망한다는 걸 아는 거죠. 배현진은 저런데 다 피하고 있어요. 예, 예. 다 피하고 예전부터. 있거든요. 굉장히 아무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음. 거기서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잘 싸우는 그 선수들한테 공천을 주겠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무슨 저 도의원 시의원들 막 나올라오고 그 전주소예요 지금 국힘 저 주소에 현 주소가 딱 드러났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거에서 어떻게든 공천 통과하고 싶은 사람 공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네. 다 올라갔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수도권에서 계속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안 왔고, 예. 예, 그거 딱 드러난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서 장동혁 대표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 나 봤어요. 아, 신선했어요. 친절했어요. 오, 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예. 그랬어요. 되게 좋게 표현해 주네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놀랐어요. 아니 그런 줄은 알았지만 애초에 그런 줄은 알았지만 대통령 앞에 가지고 얘기할 때랑 저기서 얘기 완전히 다르죠. 이재명 독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근데 판사 출신이. 일단 음성이 정말 독특합니다. 네. 오,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대형 교회의 그 부흥사들 음성에 가까워요. 무슨 목사 느낌도 좀 나는데. 목입니다. 뭐 이런 쪽이죠. 예. 뭐 장난치게 팔아요 쪽 음성이에요. 제가 봤을 때 목사 그 아버지가 목사인가? 하여튼 집안이 그쪽. 그러니까 음성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목사의 음성도 아니라 네. 굉장히 그거 독특한. 헌금 잘 받는 분들 음성 있잖아요. 예. 그 약장수 느낌. 예. 예. 약장수 느낌 있잖아. 저 장동혁은 뭐 이런 그런 느낌. 근데 저게 목에 되게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목소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미 목에 무리가 가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지. 네. 예. 목이 이제 상한 거야. 하게 줘야만 소리가 나오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판소리 하듯이 이렇게 목이 긁혀가지고 상처가 생겨가지고 나오는 목소리인데. 계란이 왔어요. 방금 혜진이 올려주셨어요. 예. 계란이 왔어요. 고장난시계 팔아요도 있고. 네. 근데 저거를 저렇게 쓴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저런 것만 듣고 자랐거나 그러니까 연설이 저런 줄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과잉하게 그러니까 흥분하고 그러면 저게 나오는 사람이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애초에 안 저랬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애초에는 초창기 때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하면서 반응이 좋았거나 성령이 들어오나?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잘 안 할 음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저 음색을 일부러 선택한 거잖아. 일부러. 롤 모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 뭔가 있어. 네. 예. 소년보 뭐 이런 네. 쪽에서 많이 마이크를 네,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쪽 라인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었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해요. 네. 되게 이상했어요. 네. 되게 난 못 듣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되게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총선 때까지는 제대로 동원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기껏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의 그 지자체 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쫄 수는 있겠지. 그 네. 공천권이 결국 그렇죠. 핵심이니까. 네. 근데 그 공천권이 또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완전히 또 이렇게 그 떨어져서 못 하거든요. 지역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세죠, 예.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공천권을 쥔 쪽하고 갑을 관계만은 아니야. 네. 지역에 어떤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역 공천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당과 사이에 일종의 뭐 나쁘게 말하면 협잡이고 좋게 말하면 약간의 이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당이 쥐고 있는 국회의원 공천과는 또 달라. 네. 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자신의 그 선거 앞두고 막 이렇게 쫙 몰고 갈 수 있을까? 특히나 저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는 국힘은 저러다가 결국에는 내란 특검이 뭐 어느 정도까지 국힘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수들이 일단 너무 많잖아요. 예. 일단 나경원 뭐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과 관련된 이런 재판도 이제 곧 판결이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특히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0명 정도는 간당간당하거든요, 진짜. 네. 내란의 당일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예, 그 의원들 되게 간당간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와 관련해서 지금 권성동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지금 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인가? 저는 국힘은 되게 지금 위험수위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를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예. 이럴 때가 아닐 텐데. 장동혁 연설을 찾아놓으셨네 우리 PD님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피 흘려 함께 싸운 동맹국들의 뜨거운 연대였습니다.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낸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힘이, 그 단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약간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 목소리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저 사람이 어디에 그 지금 근거를 둬서 자신의 당적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전 솔직히 장외투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얻을 수단이 몇 개 없어. 그렇죠. 필리버스터 해도 안 된다는 거 지금 뻔히 알고. 네. 심지어는 필리버스터 한다는 거 안 하고 도망가고 네. 지금 국회 부의장 이런 사람 자기 자리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주호영 일본 가군. 예. 네. 그러니까 의장 짜증 나가지고 내가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듣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짜증 나죠. 당 자체가 지금 개판이잖아요. 네, 개판이죠. 누가 도대체 지도를 하긴 하는 건지 다 그걸 따르기는 하는 건지 회의는 그러니까요. 하는 건지 솔직히 말하면 저 국힘 의원들은 지금 뭔가 국회 안에서 할 생각이 없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충 지켜보면서 자기 살 길 찾는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덜 관여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뜨리려고 그쵸. 하고 있는 거고. 네. 관여된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제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몇 명은 이제 저런 기독교 세력들이나 극우 세력들이나 네, 공천 필요한 사람들 모아놓고 마치 뭐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 이런 거죠. 지금 예산국회 때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야당의 이른바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쵸. 오는 거잖아요. 국정조사 해야 되고 대정부 질의해야 되고 예산 심사해야 되고 그런 건데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생각 자체가 없고 논리 근거 이런 것도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사과해라, 사퇴해라, 경질해라. 이번에 불난 것 가지고도 계속 그 얘기만 하잖아요. 대통령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 그래서 경질하고. 국정감사 때 뽀록이 날까봐 예.
밖으로 나간 게 아닐까. 왜냐하면 준비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국정감사. 그렇지. 질의를 다 그럼요. 자료를 일단 요청해야 되고 예. 받아야 되고 질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뭘 요청할지도 아마 없을 테니까 다 달라고 하겠지. 그렇죠. 예. 네. 음. 그다음에 다 받으면 누군가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안 되겠지. 네. 그럼 뭘 질문할까? 음. 그냥 찍자 붙겠지. 뭐 지금 얼마 전에 또 언론 보도에서 그런 게 나왔는데 야당 보좌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보좌관들이 뿔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나왔었어요. 맞아요. 여당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든 뭘 해보려고 그러는 것도 맨날 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런다. 야당 보좌관들이 여당에 뿌리 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 음. 그걸 언론이 왜 받았었는지는 알겠거든. 네. 근데 자기들이 모시는 국회의원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왜 거기다가 다 밖에서 나가고. 니네 있는데. 영감님들하고 얘기해. 막 이런. 아니, 자기들이 모시는 국회의원이 뭘 지시를 해서 이거를 찾아봐라 저거를 공격해라 뭐 이래야지 뭔가 일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여당이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일거리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왜 거기서 불만이 나와? 아니,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 가을 국회는 진짜 정부 아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럼요. 자기 이렇게 그 뭐 하는 것처럼 보이기 제일 좋은 때 아닙니까? 네. 이미 지금부터 하고 있었어야 돼. 그렇죠. 지금부터가 아니지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되고 지금은 그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제보도 쏟아져요 보통은 이제 야당한테. 그리고 그거 이용해가지고 또 언론 이용해가지고 같이 무슨 취재해가지고 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이런 판이 지금 가을 국회판인데 네. 과연 그러려고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벌써 나왔어야죠. 네. 이제 곧 추석이 오는데. 그리고 나는 언론이 또 뭘 보도할지도 궁금해요. 음. 국감 국면에서 되게 국힘이 저렇게 질의 애매하긴 할 열렬한데 거야. 앞에 6월까지는 윤석열 정부였거든. 맞아요. 인수위도 없고 예. 엄청 오래 지난 것 같지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그래 네. 며칠 안 됐어요. 뭐가 들어와도 다 윤석열 까는 얘기. 그럼요. 가능성이 예. 한덕수 체제에서 네. 네, 나왔을 그치, 가능성이 그치.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뭐 모르는 척 하고 하겠죠 예. 국힘이야. 놀랄 일도 아니죠.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준비-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지금 저 상태에서. 아예 보이콧할 것이다. 원래 왜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투쟁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장애투쟁. 그러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음. 이게 과거하고 또 다른 게 보통 장애투쟁을 하면 여당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하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돼야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저런 데 가서 설득하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올 다리를 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예. 그냥 가끔 와가지고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나가가지고 또 막 새소리 내고 이런 거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일반적인 장애투쟁은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한 번 나가면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못 돌아오는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예상컨대 안 그럴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그냥 내키는 대로 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뭐 이원 투쟁을 벌인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한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겠지. 진짜 저러다가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펙 정상회의 때 예. 경주 가가지고 시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남죠. 그럴 수도 있죠. 막급하다 그러면 그러고 정말. 남지. 와. 네.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호남선 불 안 나나 이거는 진짜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흐지부지 됐잖아요 또. 근데 아니, 그 그 이틀- 제명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긴 하고 있어요. 네. 네. 송원석도 그 헛소리 했는데 지금 그렇죠. 우물우물하다 그냥 넘어가고 네. 네. 또 이러고 근데 저는 사실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해명이 진짜 와 이건 정말 사람을 사투리라서 너무 그렇다고. 무시한다. 네. 사투리를 좀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진짜 한 열 몇 번 들어봤거든요. 맥락상 전혀 1도 그렇게 안 들려요. 네. 네. 아니 이들이 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걸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계속 이래. 아.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집단적으로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그런 것 같아요. 거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가나다는 이래야 되잖아라고 하면서 좀 그래도 중심을 좀 지키고 나머지가 약간 망나니도 있고 뭐 약간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전개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애초에 이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없는 거야. 네. 원내 지도부도 그러지 못하고 있고 송원석이 그러고 있는데 뭐. 그렇죠. 그렇지 본인이 그랬으니까요. 원내 지도부는 원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더 밀고 나가기도 하고 그만하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각자 그냥 맞아요. 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는 약간 자포자기 상태라 무섭지도 않은 거지. 어떤 면에서는 총선은 좀 멀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참 웃기지 않아요? 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라고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게 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최강욱의 한마디는 거의 막 미친 듯이 쫙 도배를 하잖아. 최강욱, 그렇죠. 그렇지. 유시민. 예. 근데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한 말은 별로 관심이 없어.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남에서 불안나나라고 얘기한 이런 기가 막힌 얘기도 별로 관심이 없어. 실제로 네. 호남 지역에 있는 언론들은 난리가 났어요. 응. 이 사안에 대해서. 근데 수도권이 그냥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한 말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문제라면 그 중립병에 걸린 이 수많은 언론들에게 나는 정말 궁금해요. 중립을 지킨다며. 그럼 그만큼은 다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딱 압축해서 말하면 저거는 지금의 이 그 금도가 잘 안 지켜지는 상태.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는 보면 협치를 안 해서 민주당이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국힘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겠지만 일단 별개로 친다고 치고 이 상태를 만들어낸 거는 저는 언론 탓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언론 탓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양보 없이 자기네들 기준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보는 금도를 어긴 거라고 치면 누구랑 상관없이 연락 까야 되거든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거는 조선일보 뭐 할 거 없이 다 까야죠. 그럼요. 네. 어떻게 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계열에게 나타나는 그런 조그만 발언의 실수도 엄청나게 크게 키우는 것과 이런 거는 거의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누구나 다 알아. 솔직히 말하면 난 자기들도 안다고 생각해. 네. 아니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뭐 오라가라 했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너무 거친 언사가 문제라며. 이거는 괜찮아? 네. 야, 어떻게 비교가 안 이럴 수가 되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그 거친 언사라고 말할 정도의 자격이라도 되려면 이 정도는 죽여놨어야지. 그치. 이렇게 반인륜적인 그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을 그냥 남겨놓고 당대표가 거칠게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는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국힘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통일교가 또 후원금을 엮여 조직적으로 있더만요. 전달했다는 네. 의혹이 불거진 예. 의원 이름 실명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네, 네.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 건까지 터졌는데 참 조용합니다. 네. 와, 그리고 통일교 건은 이렇게 잠깐 뇌물 한번 주고 만 건으로 끝날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 딱 타겟팅을 했더만요. 그 딱 김 딱 해가지고 뭐야? 왜는 거야? 뭐? 그냥 뭐 원오브댐이 아니라 예.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그런 정황이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와, 딱 그냥 JTBC만 보다고 그냥